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1942년 초, 소련은 사상자 300만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국가 멸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멸망 아직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상 최강의 탱커 국가 소련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만큼 공격 측인 독일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42년 3월 말 기준 독일군이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했던 부대는 겨우 전체의 5% 정도로 64%였던 작전 초와 비교해봤을 때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태라 볼 수 있었지요. 심지어 한겨울에 부랴부랴 후퇴하면서 대다수의 중장비를 그냥 버리고 온 터라 인적 자원뿐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애초에 자신감 풀충전돼서 탑, 미드, 바텀 3개 라인을 동시에 밀어버리려 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된 히틀러는 독일의 남은 역량을 남쪽, 즉 바텀 라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작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청색 작전. 이론상 고착화된 전선을 깨부수고 소련의 전쟁 역량을 일소하는 동시에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석유 자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1타 3피의 작전이었지요. 사실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때부터 유독 바텀 밀어야 된다고 땡깡 펴왔었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히틀러 말이 또 일리가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고 뭐고 간에 애초에 지금 탑이랑 미드 라인에서 답이 안 보였거든요. 일단 미드 라인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퇴퇴하면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컸어요. 앞서 말한 대로 독일군의 전력은 작전 초기에 비해 엄청나게 소모된 상태였는데 이 중 상당수가 모스크바 방면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레닌그라드 빼고는 다 점령한 탑 라인, 어찌됐든 키예프까지는 점령 성공한 바텀 라인과는 달리 미드 라인은 모스크바 점령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물론 오히려 반격당해서 밀려난 상황. 그 결과 현재 미드 라인의 독일군은 르제프와 벼지마 근방을 사수하면서 소련군에게 사방에서 둘러싸이 방어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돌출부, 전선이 형성되어 버린 건데 애초에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프랑스 때처럼 속전속결로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독일군에게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명색이 독일군이라 일단 반격도 한번 막아냈고 라인 유지 자체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 대치 상태를 풀고 모스크바 재도전할 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그냥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스크바는 지난 몇 달간 필사의 방어전을 치르면서 이미 군인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고인물화가 진행돼 있었거든요. 거기다 스탈린도 모스크바 탈출 안 하고 버텼을 정도로 도시 방어에 진심이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 도시 요새화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정리하자면 어그로도 너무 끌렸고 방어력이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에다 병력을 더 꼬라박는다는 거 히틀러가 볼 때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많은 현장 지휘관들이 모스크바 공략 재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건 매몰 비용의 오류고 오히려 책상 앞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던 히틀러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더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탑은 뭐 없느냐? 탑부터 밀어버리는 건 선택지에 없었냐? 사실 히틀러도 작전 극초기에는 모스크바보다 레닌그라드 점령이 우선 목표였거든요. 그만큼 탑 라인에 거는 기대도 컸고 실제로 작전 초반에 3개 라인 중에서 북부 집단군의 기세가 가장 맹렬했습니다.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서 레닌그라드까지 도착하는데 겨우 2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마저도 원래는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게 8월 초에 키예프 근방에서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는 통에 중부 집단군에서 이거 지원한다고 잠깐 진격 멈추고 구데리안 내려보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병력 재배치하느라 중부 집단군뿐만 아니라 북부 집단군도 잠깐 쉬었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좀 더 늦게 키예프 점령 성공할 때쯤 돼서야 레닌그라드에 도착했어요. 문제는 그 사이 소련군이 간발의 차로다가 레닌그라드의 요새화 작업을 마쳐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북부 집단군은 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꼴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솔킬 못단 것도 열받는데 키예프 점령이 성공하자마자 이번엔 또 태풍 작전 시작됐다면서 모스크바 방면을 도와주러 가라는 거야. 집단군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있었지만 뭐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집단군 산하의 유일한 기동부대를 차출해서 모스크바로 내려보내고 나니 이미 레닌그라드 점령의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남의 라인 도와주다가 정작 내 라인 말려버렸죠. 근데 또 히틀러도 할 말이 있는 게 사실 계산대로라면 레닌그라드는 그 정도 병력으로도 충분히 함락 가능했습니다. 일단 북쪽에서 핀란드군이 양각 잡아주면서 호응해 내려오고 있었던 데다 독일군 첩보에 따르면 당시 레닌그라드에 남아있던 식량은 겨우 21분에 불과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포위된 레닌그라드는 극심한 식량난에 빠져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포위망 안 뚫리고 딱 3주만 가둬두면 알아서 항복할 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독일군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 또 당신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겨울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좀 세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레닌그라드의 동쪽 라도가 호수가 얼어붙으며 순식간에 새로운 육상 통행로가 오픈! 고립되어 있던 레닌그라드에 숨통을 틔워줘 버려요. 이 덕분에 병력과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호수 위를 달리기 시작!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레닌그라드 공방전은 기약 없는 장기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핀란드군은 소련한테 뺏긴 자기네 영토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마인드라 레닌그라드 앞에 진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할 뿐 별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거. 탑 라인의 레닌그라드, 미드 라인의 모스크바 두 라인 모두 이미 고착화되어 이렇다 할 변수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불리해지는 건 독일이었죠.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 독일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석유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고 곧이어 이미 공식적으로 참전해버린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을 지원하며 서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 압박해 들어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고로 소거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바텀 라인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거. 독일에게는 다행히도 전전긍긍하는 다른 라인들과는 달리 바텀 라인은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9월에 최초 목표였던 키예프를 점령, 하르코프까지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10월에는 소련의 남부 전선군을 격파하며 오데사와 마리우폴까지 확보, 흑해 연안까지 진출하여 세바스토폴을 공략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독일 군부도 히틀러의 의견에 동의하여 남부 전선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청색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기본적인 목표는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점령해 석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크림 반도의 세바스토폴을 함락, 그곳에 있던 소련 흑해 함대 전력까지 경멸할 경우 흑해의 재해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어요. 거기다 만약 여기까지 성공한다면 그 기세를 몰아 아직까지 중립을 고수하고 있는 터키를 주축국으로 영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지중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지중해의 영국 해군을 견제, 나아가 북아프리카 전선에까지 석유를 공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맵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독일 본토에서 카프카스까지의 거리는 무려 3000km 이상, 키예프부터 시작한다고 쳐도 약 2000km로 지금까지의 작전 중 가장 긴 보급로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면 측면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기껏 카프카스까지 도달해 놓고 허리가 잘려 고립될 수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야심찬 세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돈강 유역에 있는 소련 야전군들을 먼저 때려잡은 뒤 바로 우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서 볼가강 유역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 볼가강 유역의 최대 도시이자 소련 공업의 핵심 중 하나인 스탈린그라드 일대를 공략, 소련군의 반격 명량을 일소한 뒤 기역자로 크게 꺾어서 카프카스로 향한다. 뭐 이런 디테일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측면으로 길게 노출된 돈강과 볼가강의 보급로는 독일군 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차출한 동맹국 군대를 이용해 방어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렇게 1942년 4월 5일 총통명령 41호가 발동되고 독일군은 5월 15일을 D-Day로 하여 차근차근 청색작전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D-Day를 불과 3일 앞둔 5월 12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니 그것은 바로 바텀라인에 가해진 소련군의 대규모 기습 공세였습니다. 76만여 명에 달하는 소련군의 공격에 하르코프의 독일군은 수십 킬로미터를 후퇴했고 곧이어 크림반도 방면에도 세바스토폴을 구원하려는 소련군의 공격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작전 뽀록났나? 라는 생각에 독일군은 순간 패닉에 빠졌죠.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였다는 거. 미드 방면의 독일군이 잠잠해지자 독일군의 힘이 다 빠졌다고 판단한 스탈린이 우연찮게도 딱 이 타이밍에 모스크바 쪽의 어그로를 더 분산시키기 위해 일종의 양동작전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청색작전이고 뭐고 모르는 상태고 그냥 오로지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오히려 좋지. 어차피 바텀라인에서 원기옥 모으고 있었는데 지들 발로 기어나와 병력 꼬라박아주니 개이득이었습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린 독일군은 침착하게 반격을 개시, 공군을 동원해 제공권을 장악한 뒤 소련군을 역으로 탈탈 털어버렸고 세바스토폴을 공략 중이던 만슈타인도 소련의 구원군을 모조리 커트, 이 여세를 몰아 그 유명한 구스타프 열차포까지 끌고 와서 반년 이상 버티던 세바스토폴 요새에 막타를 때려버렸죠. 차라리 방어태세 굳혔으면 중간은 가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긁어부스럼이죠. 하지만 이 공격이 마냥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쉽게 격퇴해내긴 했지만 너무 뜬금없는 공세였어서 독일도 어수선해진 전력을 다시 추스리느라 청색작전의 개시일을 6월 28일로 연기시켜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정말 공교롭게도 6월 17일 청색작전 관련 문서를 싣고 비행하던 독일군 정찰기 한 대가 하르코프 근방에서 소련군 대공포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소련 측에 노획되어 모스크바로 전달, 스탈린에게까지 보고돼 버려요. 이거 억가가 너무 심하죠. 작전 개시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상황. 이래저래 정보 유출이 너무 많이 돼서 작전을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남부 아니면 어디 공격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딱히 다른 방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에 답은 하나, 바텀 라인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선택지가 없었던 독일군은 작전이 노출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강행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다행히도 독일군은 이전부터 크렘린 작전이라고 불리는 기만 작전을 줄기차게 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재공격을 준비하라는 가짜 지령부터 모스크바 일대의 정찰 비행을 늘리는 등 독일군의 주력이 미드로 향할 것처럼 열심히 주작질을 해서 스탈린의 의심 스택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독일의 의도대로 스탈린은 여기에 깔끔하게 낚여버렸습니다. 때문에 스탈린은 청색 작전 문서를 오히려 기만 공작이라 여기며 묵살, 바텀 라인의 독일군 전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청색 작전이 주작이 아니라 사실이라 쳐도 이미 작전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정상인이라면 이 작전 그대로 가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석유 하나 얻으려고 적진 한복판 수천 킬로미터를 돌파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모스크바 방면을 집중 방어한다. 스탈린 입장에서도 두뇌 풀가동해서 나름의 상식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매번 상식 그 이상을 보여주는 미친놈이었고 스탈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작전 준비를 속해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942년 6월 28일 150만의 대군이 동원돼 청색 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독일군의 진심 펀치. 과연 소련군은 이를 막아내고 카프카스의 석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